오늘 법 구경을 하게 된 데에는 전화 요청이 있었어요. 잠이 잘 온다고 하니까 제가 좋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본격 ASMR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불교에서 법은 진리죠? 구는 구절할 때 쓰는 구예요. 경은 경전이고. 그러니까 구경은 그냥 구절이 쓰여있는 경전이니까 별 의미 없고, 법은 진리고, 토탈, 진리의 책이란 이야기죠. 그럼 어떤 진리냐라는 거죠. 어떤 진리냐 그러면 책갈피 진리예요. 우리 성서구절도 그렇고 불교 경전도 그렇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별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때 책갈피에 잘 쓰이죠. 명언, 경구 같은 경우들. 책갈피 진리는 부담이 없어요. 딱 읽었을 때 별다른 해석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리고 법구경이라는 책 자체도 편집용 책이라고 하니까 좋은 구절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특별히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많은 불교도들 내지는 중생들이 읽고 마음 편해지게 만들려는 용도로. 그러니까 바로 구절로 들어가 볼게요. 특별한 해석은 필요 없지만 이게 실천의 문제로 가면은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은 누가 못하냐고. 그죠? 말은 누가 못합니까? 행동이 어려운 거지. 특히 마음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는 법구경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읽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법구경의 진리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봐도 좋은 말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그냥 보는 정도의 구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더 높은 진리냐? 그것도 아니죠.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진리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사실.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다고. 실천은 어렵죠,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함도 괴로움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보는 것도 괴로움이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날 괴롭게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다 멀리하면 난 안 괴롭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어는 괴로움이죠. 괴로움. 내가 괴롭지 않으면 사실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괴롭고 그 괴로움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일단 내가 괴롭지 않아. 그러면 이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나는 괴롭지만 괜찮아. 견딜만 해. 또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교훈도 얻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난 괴로워.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이 말이 필요해요. 어떤 구절이 나에게 와서 닿는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괴로움의 강도도, 괴로움을 느끼는 형태도, 괴로움을 견디는 방법도 다 다르니까. 근데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는 게 맞아요. 괴롭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 맘대로 잘 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싫어하고 싶어서 싫어한다 그러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은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느냐?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구경에서는 집착이 슬픔을 낳고 집착이 두려움을 낳는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집착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 탐욕과 집착을
매우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죠. 나쁜 거예요.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한 집착은 그 집착이 자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이것도 결국은 집착을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런데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게 굳이 괴로움까지 가지 않아요. 저는 사랑을 잘 믿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던 사랑들은 불행하게도 저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나이가 들어서는 들어서대로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그 설렘, 기쁨, 그 유쾌하고 상큼한 그 감정, 이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렘, 상큼함, 유쾌함,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꼭 나여야 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구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였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낀 거지. 그리고 그런 설렘, 유쾌함, 상큼함, 이건 감정이니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사라지면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유형의 남성들이 많으냐 그러면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설렘을 누군가가 주면 일단 정신없어요. 그런 설렘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렘을 또 느꼈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아직 살아있고 싱싱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또는 젊은 시절 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사랑은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저는 타인을 위해서 그만큼 인내력을 발휘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장기간 그런 설렘이 다 사라진 후에도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갈 때까지의 상대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상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대를 내가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경험에 축적된 결과이기도 해요.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또는 저를 좋아한다고 다가왔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전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본인들이 느끼게 된 어떤 감정들, 처음 느꼈던 감정이거나 또는 어린 시절에 느꼈었는데 이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그런 감정들, 그걸 너무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전 그게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게 이성이든 또는 그냥 사람이든 그 사람 자체가 대단히 궁금했던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내가 낱낱이 알고 싶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과연 나를 사랑해 줄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동물만큼도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배려를 안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왜 저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려동물과 같은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반려동물이고 사람끼리 누군가를 상대를 반려동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해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사랑을 주기도 해야 해요. 특히 사랑을 줄 때 더 큰 감동을 느끼거든요. 인간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아가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도 나와 같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마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 사랑을 받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한한 인내라는 거죠. 상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나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요. 심지어 나도 내가 다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나도 내가 가끔은 이상하고 가끔은 이해 안 되고 가끔은 난해한데 나도 내가 가끔은 낯선 생명체인데 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태도를 가진다는 건 인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인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렘, 유쾌함, 상큼함, 하늘을 날 것 같은 그 가벼운 기분, 드라마의 주인공 속이 된 것 같은 그 마음. 왜 사랑하면 신호등에서 많은 사람이 서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보인다 그러죠.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험들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집착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순간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라서 그건 그냥 헛된 거란 얘기죠. 대신에 잠깐이지만 또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마음을 느낀 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그거는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유지시켜주지 않는다 그래갖고 또는 내 감정을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갖고 상대에게 원망을 하는 건 전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상대 감정은 상대 감정인데 내가 상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거 자체가 엄청난 교만 아니면 그거야말로 사탄의 마음 아닌가요? 그 다음 이런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패배시키고 나를 훔쳤다. 이렇게 앙심을 품는다면 그 원한은 고요해지지 않으리라. 그가 내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패배시키고 내 물건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그 원한은 고요해지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모욕했는데 원한을 가지면 고요해지지 않고 원한을 갖지 않으면 고요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앙심을 품으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고요하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나를 욕하면 욕 듣고 때리면 맞고 회배시키면 그냥 울어? 누군가 내 물건을 훔치면 그냥 잘 가져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여기서 이제 짚어볼게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든 물질적인 피해든 입혔어요. 그러면 그 앙심을 마음에 많이 가져갖고 원한 감정을 계속 쌓아봐야 그건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전혀 이롭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행동을 하세요. 그 사람에게 사과를 촉구하든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도 그 싸움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되겠죠. 또는 고소를 해서 법에다가 호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상대방의 사과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욕하면 욕을 듣고 때리면 맞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를 생각으로 품어봐야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게 결국은 죄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굳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죄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걸 개인이 움직이든 연대에서 움직이든 그렇게 되는 거죠.
재작년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사 온 바로 그 해였는데 세탁기가 있는 쪽 베란다에서 물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서 사람을 불러서 진단을 해보니 추운 날이 많아서 주차장 쪽 기둥 안에 있는 홈통 안에 있는 물이 얼었다는 거예요. 세탁기를 사용할 때 온수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보통 찬물로 세탁을 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대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제가 세탁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3층, 4층 물도 전부 같은 홈통으로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집 전체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 게시판에 공지하고 저희 쪽 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문자로 추운 날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그 이유랑 같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베란다 물이 역류한 거예요.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날이 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401호 아저씨에서 할아버지로 넘어가는 그분이 세탁기를 돌리셨더라고요. 그럼 일단 아저씨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물론 부를 때는 저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저는 그 호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호칭들이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호칭인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대충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부른 것에 익숙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세탁기 자제를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제가 아줌마 때문에 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막 웃다가 그럼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불편해 하시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쪽도 제 반응이 좀 너무 의외였는지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집에 와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 그게 웃겼지? 비웃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웃겼어요. 일단은 그 반응 자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저분은 저 나이도록 사시는 동안에 타인에게 배려를 많이 못 받으셨겠구나. 사실은 순간 그분이 사셨던 세월이 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건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대화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 계속 세탁기를 돌릴지 안 돌릴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물이 역류하는 쪽 그 구멍을 막았어요. 저는 일단 겨울 동안에 세탁기를 쓰지 않을 생각을 하고 거기를 수건으로 꾹꾹꾹 막았어요. 그 정도만 막아도 물이 역류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401호 아저씨가 결국은 세탁기를 또 돌리셨고, 그게 저희 집으로 역류가 안 되니까 301호로 역류가 된 거예요. 301호는 베란다에 세탁기 자체를 놓지 않고 거기다 그냥 물건을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피해가 컸죠. 그래서 이제 제가 301호 할머니한테, 물론 저는 그분도 직접 이야기할 때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401호에서 세탁기를 쓰면 물이 역류가 돼서 저는 물이 내려가는 구멍을 막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도 그 구멍을 막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1호 할머니랑 401호 아저씨랑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그해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공사를 해서 작년 겨울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 기둥
보온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스티로폴이랑 뭐 보온재랑 이런 거 넣고서 이렇게 좀 더 두껍게 새로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앙심을 품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물이 역류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일단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물이 넘지 않게 하는 게 먼저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문제의 원인이 홈통이 얼었다라는 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역류한다는 데 있는 거니까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 자체가 싫은 경우도 물론 있죠. 저는 그런 경우는 일단 판단 중지 상태에서 그냥 좀 지켜봐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분노 게이지가 높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버스를 못 타요. 멀미예요. 그래서 전철이거나 자가운전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자가운전자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가까운 거리도 꼭 차로 다니려는 습성이 생겨요.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인데, 그 다른 사람의 경적 소리나 아니면 난폭한 운전들 또는 뭐 끼어들기 같은 경우에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별로 화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운전하고 있는 그 상대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잖아요. 정말 그 길이 낯설어서 길을 잘 몰라서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 왜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 가면 내가 끼어들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로가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갑자기 좌회전 차선인 거를 다 가서 안다거나, 갑자기 버스 전용 차선이 돼버린다거나, 그 버스 전용 차선도 생기고 나서 얼마나 운전자들을 많이 당황하게 했는데요. 없던 데서 생긴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의도한 얌체 운전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클렉션을 쓸데없이 울리고 신경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성적 문제인 거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그거는 그 상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거지 내가 관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의 문제는 상대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고는 하지만 그게 크게 피해가 입은 건 없어요. 아, 클렉션 소리에 놀라서? 뭐 놀랐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 신체에 직접 피해를 가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 신체에 직접 피해를 가한다면 그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법구형은 굉장히 좋은 말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을 길들여야 훌륭하나니 길들여진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라든가, 적이 적에게 해를 끼치고 원수가 원수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삿된 마음이 내게 더 큰 해를 끼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재주와 힘은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의 복과 지혜마저 파괴할 뿐이다. 뭐 이런 말들. 그럼 결국 법구경의 많은 구절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출발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출발한 거고요. 그럼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지? 그랬을 때 그거는 탐욕이고요. 그게 사람에 대해서든 사물에 대해서든 상황에 대해서든 그게 집착을 불러요. 그리고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죠. 그런데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면 어리석은 거죠.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모두 나쁜 쪽에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해야 돼.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돼. 알면 실천을 하는 게 지혜야. 이런 쪽이 유익한 쪽이에요. 그러면 유익함이라든가 이로움이라든가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 출발했던 괴로움을 없애는 것, 이거예요. 법구경이 도달을 하려고 하는 지점은 괴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생각하지 말라거나 마음을 잘 다스리라거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알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얼굴에 인성이 나타나서 그렇다는 건데, 간혹 가다가 표정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인성이 좋다거나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어리석지만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 어리석음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얕아요. 즉, 작은 흔들림에도 금세 바닥을 보여요. 단지 그 사람이 조건이 좋아서 본인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본인이 어리석은 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확신범이죠. 그렇게 한 세상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 복인 건데,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워서 인상이 좋은 건지 어리석은데도 인상이 좋은 건지는 불리한 조건에 몰려보면 알아요. 상대의 아주 작은 비판에도 발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혜로움하고 관련 없어서 우리가 얼굴 인상만 갖고는 사실상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바닥을 건드리는 악조건 속에 빠져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건데, 누군가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 악조건 속에 빠뜨리는 건 사실 좀 잔인한 거고요. 우리는 각자 내가 얕은 평화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구석에 몰려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를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는 것도 집착 같아요. 괴로울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괴로운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감정의 기폭이 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괴롭다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괴로움이라는 게 그게 또 사고의 깊이를 주거든요. 아무 자극이 없으면 사유 자체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아무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한 무아가 되면은 그거 해탈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금강경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이 공기방울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건 관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관념. 마음이 평온한 상태, 즐거움 상태, 기쁜 상태, 이런 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조차 없는 상태가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가 없는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가능하냐? 저는 그러면 입적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인간 세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이상은 어떠한 형태의 감정이든 만나게 되는데, 그런 감정들이 왔다가 간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흘러간다라는 거, 모든 감정은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그러다 보면 좋다고 너무 펄쩍 뛸 것도 없고 나쁘다고 너무 펄쩍 뛸 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감정의 기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한 줄 요약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구경. 이 책갈피 진리의 한 줄 요약은 생각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해요. 생각을 길게 해봐야 괴로움만 길어지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긴 괴로움은 더 길어지고, 그게 고착화되고, 그러면 이제 고통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왜 문제 풀 때,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 풀 때 2개 남으면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빠르게 풀수록 정답에 가깝고요. 왜냐면 정답일 때는 바로
찍고 넘어가죠. 근데 이걸까 저걸까 헷갈려가지고 그 문제에 천착할수록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니고 오히려 오답에 가까워요. 왜 오답에 가깝냐 그러면 잘못된 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생각들을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그 문제는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정답을 알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 찍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완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어차피 긴가민가한 거라면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오답인 경우일수록 그 오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본인의 사고 회로를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답을 찍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논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갈수록 오답 확률이 높은 것처럼 생각이란 것도 길게 할수록 좋은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구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생각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그래야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 기제를 깨닫는 게 깨달음인 거고, 그 깨달음이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법구경 본격 ASMR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